1989년 11월 22일 중국 하얼빈 태평구의 한 피혁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공장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던 중 쓰레기를 담아 놓았던 컨테이너와 담벼락 사이에 떨어져 있는 자루를 발견하고 컨테이너에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루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겨나고 있었고 얼룩진 빗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자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뒤로도 1990년과 1991년 1월 사이에 여러 차례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었다며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목격자도 용의자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는데 퇴근길 승객이 가득한 버스에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가방을 찢어 소매치기에 갔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1978년 소매치기 양용진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에이씨 나요. 이거 나오라고요. 뭐 증거라도 있어?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라도 있냐고. 소매치기인가봐. 아직도 저런 놈들 있다니까. 뭐 구경났어? 뭘 봐. 확 그냥. 용진은 시민들에게 검거되어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는 노동교화소 탄광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용진은 출소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절도를 하다 검거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출소 후 생계를 위해 직장을 구하려 했으나 전과자인 그를 받아줄 곳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용진은 지인의 소개로 보일러 수리공을 보조하는 일을 하며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수당을 받고 없을 때는 집에서 쉬거나 푼돈으로 마작방에서 시간을 때우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1983년 6월 용진은 우연한 기회에 청위렌이라는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녀는 하얼빈 석유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원리 모텔에서 음식 나르는 서빙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불타오르더니 1984년 3월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남성들과 친하게 지내던 청위래는 남편이 출장을 갔다 하면 하루가 멀다고 남자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용진은 자신도 전과자 출신이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지 못해 처음에는 아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좋게 타일렀습니다. 너 지금 이게 몇 번째냐? 내가 출장만 갔다 하면 이 남자들 불러다 그 짓거리를 꼭 해야 되겠냐? 진짜 짜증나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네 몸에는 사탄 마귀가 잔뜩 씌어있구나. 용지가 위렌과 싸우는 사이 내연남은 주랭랑을 치며 도망갔는데 야! 너희는 거기 안 서? 용지는 남성을 뒤쫓아가 보았지만 죽고 살기로 도망가는 남성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지의 부탁에도 그녀의 바람기는 막을 수 없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똥파리 같은 놈들을 잔뜩 끌어오는 거냐? 그리고 너처럼 생긴 애도 남자가 끓는 걸 보면 참 미스테리하긴 하다. 내 얼굴이 어땠어? 그런데 오늘 왜 나를 만났지? 그거야. 이 첫날 밤을 네가 나를 아주 미치게 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너를 찾아간 거지. 다 똑같은 거야. 다른 남자들도 나만 보면 아주 사죽을 못 쓴다고. 며칠 후 용지가 장기 출장을 간 사이 그녀는 또다시 집에서
외간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용진은 위렌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사정없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저히 말로 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혼하기도 그렇고 말이야. 죽여! 죽이라고! 차라리 죽이라고! 생활비도 없어서 멀리 출장 가서 개고생하고 들어왔더니 고작 바람이나 피고 있어? 그 시간에 돈이나 벌이 할 거 아니야. 돈이나 벌라고. 돈을 벌기는 했는데. 뭐? 아이, 확 그냥 이게 터진 입이라고. 외간 놈하고 거짓거리 하는데 무슨 돈을 벌어? 그 오빠들이 관계하고 갈 때마다 용돈으로 조금씩 주고 갔어. 위렌은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 보이며 자, 어? 돈?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을 줬다고? 뭐 얼마나 줬는데? 용진은 아내가 그동안 남자들과 겪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자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담배를 어디에다 뒀더라? 1989년 10월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날 저녁 용진은 어두운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두 손가락으로 담배를 쥔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파트 쪽을 바라보던 용진은 아이씨,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용지가 고개를 들어올려 눈이 빠지게 아파트 계단 쪽을 바라보던 순간 두 사람이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올라가고 있구나. 용진은 갑자기 담배를 서둘러 빨아들이며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라보던 용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봐라. 5분 정도 지났으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늦겠구나. 용진은 담배꽁초를 전봇대 가로등 아래 집어던지며 한쪽 구두발로 담배꽁초를 비벼댔습니다. 용진은 회사에서 퇴근한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여보, 왜 나왔어? 용진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침실에서 알몸으로 뒹굴고 있는 아내와 노인을 보고 충격을 받는 척했는데 야, 이것들이 지금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용진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에이,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들어와서 행패야? 나 전혀 남편이다. 왜? 남성은 깜짝 놀라며 침대 위에 있는 위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위렌은 창피하다는 듯 이불로 얼굴을 가렸는데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언짢으신 마음 보시고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예. 닥쳐, 이 자식아. 내가 당신 말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경찰을 부를 테니까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당신 지금 남의 부인을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 용지가 거실로 나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 하자
남성은 용지의 바지를 잡고 매달리며 선생님!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남성은 벌떡 일어나 벗어둔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들며 선생님! 얼마 안 되지만 제 성의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제발 화 좀 푸시고요. 저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년퇴직도 못하고 잘리게 됩니다. 남성은 한 손에 500위안을 쥐어주고 용지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용지는 마지못해 그 돈을 받는 척하며 영감, 가정 파탄 내놓고 이깟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여보, 저분은 잘못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주자. 응? 용지는 뒤돌아 위렌의 따귀를 때리며 너는 가만히 있어. 더 얻어 터지기 전에. 용지는 고개를 돌려 남성을 바라보며 야, 뭐해? 다시 한 번만 눈에 띄면 그때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럼요. 명심하겠습니다. 남성은 옷을 벗은 채로 벗어둔 옷을 가슴에 품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남성이 도망치고 잠시 후 저기가 아팠지? 여기던가? 저기던가? 사실은 내가 때리는 신용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저놈이 눈치라도 채는 날에는 모든 게 끝장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알았지? 이거나. 그렇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지는 아내를 이용해 호객행위를 한 뒤 돈을 벌어보니 힘든 직장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한 달치 월급을 벌 수 있어 같은 방법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수차례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혹은 매번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어둑한 가로등 아래에서 되관하는 남성을 상대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자기야, 자기 혼자야? 나 외로운데 우리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 아가씨 집에를요? 거길 왜 가나요? 우리 술도 한잔 하고 침대에서 뜨거운 밤도 지내보자. 자기야. 이런 미친녀 팬네가. 이 생긴 건 꼭 쓰레기 처리장에 있어야 할 이물질같이 생겨가지고. 저리 가자! 뭐? 이물질? (1998년 10월 30일) 저녁 위례는 남편과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자기야, 이번에는 좀 세게 해. 그때는 영감탱이에서 쉽게 끝났지만 만약 젊은 놈이라도 걸렸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다고. 듣고 보니 그러네. 나보다 싸움 잘하는 놈한테 걸리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리겠어. 그러니까 만약 모르니까 무기 같은 것도 준비해 놓으라고. 사고 나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날 저녁 위례는 하얼빈에 있는 중년들이 출입하는 콜라텍에 들어가 계획대로 한 남성을 유혹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리샤오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며 살을 비벼대는 그녀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한참 달아오른 위렌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녀 집으로 갔습니다. 흥분된 감정을 참을 수 없었던 리샤오취는
옷을 다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야, 씨, 빨리 와. 나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알았어. 자기도 참 서두르지 마. 양용진은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며 안방에 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용진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어두컴컴한 골목을 지나 불 켜진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용진은 턱까지 차오는 숨을 헐떡이며 야이씨, 누구긴 누구야? 전혀 남편이지. 너 우리 와이프하고 뭔 짓거리 하고 있었어? 뭔 짓거리 하고 있었냐고?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네. 야, 그럼 조용히 해줄 테니까 지갑에 얼마나 가지고 있어? 돈 없어요. 용진은 리샤오츠를 겁주려 뒤통수를 때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뭐야 이것들? 가만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나이트 클럽에서부터 내가 모텔로 가자고 하니까 집으로 가자고 할 때부터 수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짜고 나를 불륜 관계로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것들이구나. 나 이거 재수가 없으니까 저런 곰팡이 핀 밤고구마 같이 생겨다고 엮여가지고 이런 뭐야? 곰팡이? 이 자식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순간 용진은 리샤오츠가 하는 말에 당황하며 살짝 뒷걸음쳤는데 니네들 딱 걸렸어. 여기에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경찰 불러올 테니까 어디 콩밥이나 시큰 먹어봐라. 그때 용진은 뒷주머니에서 준비해두었던 칼을 꺼내 리샤오츠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아이! 여보, 겁만 주기로 했잖아요. 리샤오츠의 허벅지에서 피가 쏟아지자 두 사람은 무서워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만약 응급실로 데려가면 우리 범행이 들통날 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놔둘 수도 없잖아요. 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 리샤오츠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사이 그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죽어있는 리샤오츠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끼와 중식도를 들고 들어가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잡아봐. 정유래는 커다란 자루를 벌리며 용지가 썰어놓은 덩어리들을 받아 넣었습니다. 남는 자루 또 어디 있어? 이거 너무 많아요. 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담아봐. 자전거에 싣고 공항 가는 길에 있는 공사장 쓰레기 담는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버리면 그냥 건축물 폐기물인 줄 알 거야. 두 사람은 토막낸 시신을 멀리 떨어진 폐기물 처리 트럭과 공중 화장실에 나누어 버렸습니다. 용진은 리샤오츠의 지갑을 뒤져 그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챙기며 허탈해했습니다. 여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갈수록 너무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야, 그런데 우리 그동안
그놈들 살려두고 불안했잖아. 언제 신고할지를 모르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놈처럼 죽이고 나면 누가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네요. 이 사건이 있은 후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과 길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이 남지 않을 만한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해 집으로 유인해 금품을 털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이전에는 금품만 빼앗고 살았다면 이젠 돈도 빼앗고 목숨도 빼앗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명의 남성을 유혹해 살해하며 다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용진은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금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금팔찌를 차고 다니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1991년 5월 7일 직장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했던 용진은 이전에 이웃 아주머니 따라오에게 50위안을 빌렸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전에는 용지가 정말 불쌍해 돈도 빌려주었고 먹을 것도 갖다 주었는데 이제 그가 하고 다니는 모양새를 보니 금팔찌에 금목걸이로 치장을 해 어디에서 큰 돈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이전에 빌려갔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양씨야! 양씨 그 안에 있어? 아이 조금 전에 들어가는 거 다 봤어! 문 좀 열어봐! 용진은 집안에서 숨죽이며 따라오가 되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씨, 저놈의 옆편에는 그놈의 50위안 가지고 여지간히 괴롭히는 게만 그래. 그냥 불쌍한 사람 도줬다 생각할 것이지 말이야. 따라오는 아무리 불러도 용지가 나오지 않자 속상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텔레비전을 보던 중 뉴스에서 이상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얼빈에서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는데 혹시 주위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용의자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범인들에게 붙은 현상금이 500위안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지난 새벽 용지와 유렌이 집에서 끙끙대며 커다란 자루를 날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가만히 있어봐라. 아이 그러고 보니까 저녁만 되면 뭘 가지고 내려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던데. 아이 설마. 따라오는 뉴스를 보고 난 후 옆집에 살고 있는 용지와 위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침대에 누워있던 따라오는 벌쩍 일어나며 옆집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래. 저 소리가 난 다음에 꼭 자리에 담았던 이 뭔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던데. 아주머니는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대고 용주의 집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말이나.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 잘 잡아봐. 이 자루를 바닥에 끄면 자국이 남는다고. 알았어. 그 무거운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두 사람이 힘들게 자루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잠시 후 용지가 자전거에 올라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라오는 재빨리 집에서 나와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는데 용지와 유래는 비틀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저거 핏자국 아니야? 자전거에 싣고 가던 시신을 담은 자루가 떨어지자 당황하며 힘들게 다시 뒷좌석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자루가 떨어진 골목길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아, 여기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살인 사건 있죠? 아, 그 범인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당신 같으면 천천히 말하게 생겼어? 옆집에서 도끼 찍는 소리가 난다고. 톱으로 쏘는 소리가 들리는데 당신 같으면 천천히 말하겠냐고? 그래도 알아듣게는. 아니, 귓구멍이 처막힌 거냐? 막힌 거냐고. 천천히 말하다가는 50년 때문에 다음에 내가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아이, 정말 내가 뭐하러 추잡하게 그 50년 얘기를 꺼내가지고 명을 제쳐갔는지 몰라. 뭐라고요? 아까부터 뭐라고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거기 주소 좀 불러주십시오. 아니, 내가 내 주둥이 가지고 시부린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무서워 죽겠구만. 아니, 여기가 어디냐면 하얼빈 차오양로 우공따차 건너편에 4층짜리 아파트가 있어. 임대 아파트. 2층이니까 빨리 와. 50년 때문에 제사상 향남김이 향기롭게 생겼다고. 아이고, 이 신발 빨자야. (1992년 1월 4일) 내소원 한파가 코끝을 시리게 하던 저녁, 경찰 특공대 차량 4대가 출동해 신고자가 말한 아파트를 보유했습니다. 경찰 20여 명은 4단지 2층과 3층 사이 계단을 올라가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유하며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도록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주차장에 승용차 주차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때 용지가 문을 열고 나오며 미안해. 이 차도 없는 사람 집에 와서 차를 빼라니. 경찰은 아무 경계심 없이 문을 열고 나오는 용지의 두 팔을 꺾어 쓰러뜨리며 두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그의 아내 정유랜도 체포했습니다. 하얼빈시 공안국 부국장 류예, 형사과 부국장 장직로, 데스크포스 우시청은 이번 사건의 신문팀으로 구성되어 양용지와 정유랜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1989년 11월부터 음란한 호객행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사람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알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1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된 이 사건은 그동안 200개가 넘는 콜라텍과 극장, 술집 등을 조사하는 동안 용지 부부의 범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소한 아주 작은 금액으로 다투고 있던 이웃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용지의 집 화장실과 하수구 그리고 창고로 사용하는 벽 쪽에서 흔적을 없애려 걸레로 닦아놓은 것 같은 혈흔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살해할 때 사용했던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검거된 후 자신들은 흔적이라고는 단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검거되었는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용지와 아내는 경찰의 취조가 시작되자 그동안 살해했던 남성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고 1993년 1월 9일 하얼빈 법원은 양용지와 정유랜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